어머니, 치매 기운 있으시다면서 저희 힘들게 하지 마시고 얌전히 민철 서방님네가 계세요. 아시겠어요? 큰 며느리 은하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쾅 하며 닫히는 문소리와 함께 영자를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홀로 남겨놓았습니다. 희수 잔치 때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한 날이었지요. 하늘에서는 영자의 마음을 아는지 진눈깨비가 섞인 찬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건물의 주인이자 국밥 골목의 여왕이었던 영자는 이제 보따리 2개를 가슴에 품은 채 비를 맞는 가련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자는 빗물에 젖어 무거워진 가방을 끌며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떼어 놓았습니다. 오늘 은하의 저 말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녀는 과연 짐작이나 하고 있을까요? 내 뱃속에서 똑같이 태어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인성의 밑바닥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오늘 영자가 보여줄 시원한 반전은 어떤 이야기로 펼쳐질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함께 귀 기울여 주세요. 인생별 사연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한 기운이 그곳으로 전해지도록 마음 쓰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은 서울 변두리의 국밥 골목. 잠든 도시의 정적을 깨는 것은 언제나처럼 박영자 여사의 부지런한 발소리였습니다. 올해로 77을 맞이한 영자의 몸은 세월의 무게에 조금 굽어 있었지만 가마솥을 지키는 그 기세만큼은 여전히 서슬이 펄했지요. 50년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꺼뜨린 적 없는 장작불은 영자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낡은 무명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펄펄 끓는 솥 안을 커다란 국자로 휘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 위로 핏물을 잘 뺀 고기들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구수한 육수향은 골목 구석구석을 깨우며 사람들의 지친 하루를 달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영자는 주방 안에서 마치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는 여왕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뚝배기를 불 위에 올리고 갓 썰어낸 파 한 줌을 툭 던져넣는 손길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지요. 그녀에게 국밥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배고픈 이들의 속을 데워주는 뜨끈한 위로이자 홀로 2 아들을 번듯하게 키워낸 유일한 훈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명성을 자랑하는 대로변의 영자네 가마솥 국밥의 풍경과는 달리 식당 뒷골목 낡은 상가주택에서는 전혀 다른 삶의 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식당의 3층 건물 유리창에 반사되어 번쩍일 때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화려한 트위드 재킷에 명품 선글라스를 쓴 큰 며느리 장은아가 내렸습니다. 그녀는 고소한 고기 냄새가 옷에 뱄까봐 코끝을 찡그리며 또각거리는 구두굽 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카운터 너머 주방을 훑어보는 그녀의 눈매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탐욕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휴, 이 고기 누린내는 아무리 비싼 향수를 뿌려도 소용이 없네. 어머니, 저 왔어요. 몸도 안 좋으신 분이 왜 또 이러고 계세요? 영자는 국자를 내려놓지도 않은 채 고개만 살짝 돌려 은하를 보았습니다. 기름때와 땀범벅이 된 영자의 앞치마와 은하의 화사한 옷차림은 마치 다른 세계의 생명체처럼 극명하게 대비되었지요. 영자의 투박한 목소리가 칼질 소리에 섞여 돌아왔습니다. 오늘 내 75 생일이라고 자식들 다 모이기로 한 날 아니냐? 손님 맞을 준비나 할 것이지 뭐하러 벌써 와서 난리여. 어머니, 오늘 희수 잔치도 잔치지만 이 가게 꼴 좀 보세요. 구청장님의 대학교 총장님까지 오시기로 했는데 입구부터 이 시커먼 가마솥이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 우리 상철 씨 체면이 뭐가 돼요? 요새 누가 이런 낡아 빠진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고 그래요. 이제 그만 파시고 깨끗한 신축 빌딩으로 올려서 임대료나 받으며 사시라니까요. 영자는 들고 있던 칼을 도마 위에 쾅 내리치며 은하의 말을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그 서슬 펄언 소리에 은하의 어깨가 움찔하고 떨렸습니다. 체면? 야야, 장은아. 이 소딱지가 나고 이 누린내가 내 평생의 훈장이여. 내 서방 대기업 보내고 내가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준 게 다 이 솥단지 속에서 나온 돈인 걸 잊었냐? 격 따질 거면 호텔 가서 잔치하지 뭐하러 여기로 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이 가마솥 절대 못 치운다. 은하는 입술을 삐죽이며 들리지 않게 투덜거렸습니다. 아유, 저 노인네 고집은 정말 알아줘야 해. 상철 씨도 이미 부동산이랑 얘기 다 끝냈는데 언제까지 저러실 건지. 은하에게 이 식당은 그저 하루빨리 처분해서 현금으로 바꿔야 할 금싸라기 땅일 뿐이었지만 영자에게는 손마디가 굽고 손톱 밑이 까맣게 죽도록 지켜온 목숨줄이었습니다. 속에서 불이 치민 영자는 주방을 빠져나와 식당 뒷문 좁은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둘째 아들 최민철과 며느리 한송이가 운영하는 15평 남짓한 작은 분식집이 있었습니다. 낡은 샤시 문틈으로 떡볶이 익는 매콤한 냄새가 흘러나왔고 송이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을 새도 없이 튀김솥 앞에서 연신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로변의 화려함과는 동떨어진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지요. 송이야, 나 3단지 아파트 배달 다녀올게. 갔다 오면서 어머니네 들러서 일 좀 도와드리자. 오늘 어머니 생신이라 장사가 보통이 아닐 텐데. 배달통을 챙기던 민철의 말에 송이가 행주를 꼭 쥐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계시잖아요. 우리가 가면 또 거추장스럽다고 눈치 줄 텐데. 그래도 어머니 기운 없으실까봐 마음이 안 놓이네요. 이거 튀김만 다 튀겨놓고 저도 건너가서 설거지라도 도와드릴게요. 그때 영자가 분식집 문을 발로 차듯 쾅 열고 들어섰습니다. 큰 며느리 앞에서는 대장부처럼 당당하던 영자였지만 좁고 더운 가게에서 땀을 흘리는 둘째 내외를 보자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조여왔습니다. 그러나 영자의 입에서는 애정 어린 걱정 대신 가시 돋친 호통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야야, 최민철, 너는 애가 왜 그렇게 미령곰단지냐? 오늘 내 애미 생일인데 고작 떡볶이 배달이나 다니고 있을겨? 당장 장사 치우고 큰 식당으로 와. 민철은 당황한 듯 헬멧을 내려놓으며 어머니의 기색을 살폈습니다. 어머니, 꼴이 왜 그러세요? 형님이랑 또 싸우셨어요? 점심 단체 주문만 보내고 금방 갈게요. 애 학원비라도 벌어야죠. 학원비는 무슨, 이런 시뻘건 국물 팔아서 언제 돈 벌어 집 사고 차 살 거요? 너희 형수는 지금 안주인 노릇한다고 손톱에 금치라고 앉아있는데 너희는 여기서 고춧가루 냄새나 풍기며 살 거냐고. 당장 가서 일손이나 도와. 송이가 서둘러 차가운 물 한 잔을 떠서 영자에게 건넸습니다. 시어머니의 거친 손마디를 보며 송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지요. 어머니, 저희가 일찍 가면 형님이 또 싫어하세요. 괜히 저희 때문에 어머니만 곤란해지시니까. 그냥 잔치 시작할 때 맞춰서 갈게요. 진정하세요. 누가 누구 눈치를 봐. 이 골목 주인은 나요. 야, 최민철. 너 가서 내 형수한테 딱 부러지게 말해. 오늘 잔치 서빙이랑 뒷정리는 너희가 다 맡을 테니까 수고비로 100만 원 딱 챙겨 놓으라고. 내 잔치상에 생판 남들 손 타는 거 싫으니까 너희가 와서 관리해. 알았어? 민철은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에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는 쌩안이 돌아서 나가려다 문틀에 몸을 숨기고는 아무도 안 보는 사이 앞치마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5만 원권 몇 장을 송이의 알치마 속에 쑥 집어넣었습니다. 이따가 잔치 끝나고 나서 우리 손녀고기나 좀 사줘. 내 형수가 지랄하면 내가 시킨 거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고. 알았어? 기죽지 마라, 이 바보들아. 낮고 빠르게 내뱉은 영자는 송이가 감사의 인사를 전할 틈도 없이 다시 고함을 지르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빨리 안 오면 오늘 잔치고 뭐고 국물도 없다. 멀어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송이는 앞치마 속 지폐를 만져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거친 말 뒤에 숨겨진 영자의 눈물겨운 사랑이었습니다. 반면 큰 식당 카운터에 앉아 거울을 보던 장은아는 골목 끝에서 들려오는 영자의 고성을 들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어휴, 저 노인네 성깔하고는. 저러니까 둘째네가 평생 저 꼴로 살지. 은하는 자기 아들에게 물려줄 건물 가치를 계산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자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국밥집 건물이 조만간 자신의 손에 완전히 들어올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지요. 그렇게 식당의 가마솥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 불길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온기였고 누군가에게는 재산을 태워 올릴 욕망의 불꽃이었습니다. 77 영자의 희수잔치가 열리는 날 국밥 골목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팽팽하게 달궈지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와 말없이 가마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50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그 구수한 냄새가 오늘따라 유독 시리고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잔치가 끝나고 나면 자신이 평생 일구어온 이 제국과 자식들의 관계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사실을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국자를 쥐고 다시금 국물을 휘저었습니다. 인생의 쓴맛과 단맛이 모두 녹아있는 그 국물 한 그릇에 영자는 마지막으로 담아낼 결심을 조용히 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희수잔치가 열린 갈비집 대연회장은 화려한 꽃바구니와 축하 화환들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 변두리 국밥 골목에서 자수성가한 박영자 여사의 77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지역 인사들부터 오랜 단골들까지 구름처럼 몰려들었지요. 단상 위에는 축희수 어머니의 장수를 기원합니다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그 앞에는 정갈하게 한복을 차려입은 영자가 꼿꼿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눈동자는 화려한 잔치상보다 그 아래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두 아들 내외를 향해 있었어요. 큰아들 상철은 대기업 부장이라는 직함에 걸맞게 품이 넓은 정장을 차려입고 유력 인사들과 명함을 주고받으며 제 세상을 만난 듯 굴었습니다. 그의 아내 은하 역시 보석으로 치장한 손을 내저으며 남편의 승진과 아들의 유학 이야기를 늘어놓기에 바빴지요. 반면 잔치 구석에서 손님들의 겉옷을 받아 걸고 빈잔에 물을 채우느라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는 것은 작은 아들 민철과 며느리 송이였습니다. 영자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건은 잔치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터졌습니다. 케이크 커팅을 위해 단상으로 오르던 영자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비명을 지른 것이지요. 억소리도 못 낸 채 바닥으로 고꾸라진 영자의 안색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연회장은 비명과 소란으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잔치는 그렇게 비극적인 막을 내리고 말았어요. 그날 밤 대학병원 병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창백한 안색으로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던 영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침대맡에는 두 아들 내외가 모여 있었지요. 영자가 깨어난 것을 확인한 담당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차트를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의사는 평소 영자의 단골이자 오랜 인연으로 영자의 간곡한 부탁에 눈을 딱 감고 협조하기로 한 인물이었지요.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평소 앓으시던 협심증이 심각한 수준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심장 혈관이 많이 좁아져서 언제든 급성 심정지가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예요. 게다가 더 걱정되는 건 뇌신경 쪽입니다. 최근에 자꾸 기억을 잃거나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종의 노인성 인지 장애 전조 증상인데 이게 육체적 쇠약과 겹치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어머니가 절대 충격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의사가 방을 나가자 방 안은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 자식들의 머릿속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무섭게 돌아가고 있었지요. 영자는 힘겹게 산소 마스크를 벗어 던지며 쉰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의사가 뭐라더냐? 나 이제 죽는다는 소리냐? 상철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비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어머니의 안색이 아니라 협탁 위에 놓인 어머니의 가방을 훑고 있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협심증이 좀 심해지셨대요. 당분간은 아무 생각 마시고 쉬시기만 하세요.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것도 기력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런데 어머니, 그 국밥집 건물이랑 땅 서류, 작년에 재개발 조합에서 보낸 공문은 어디 두셨어요? 기억나실 때 말씀해 주셔야 제가 처리를 하죠. 곁에 있던 은하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이를 어째. 저희가 진작에 보약이라도 좀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그런데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기억이 더 흐릿해지기 전에 주변 정리를 좀 도와드리라고 하셔서요. 나중에 어머니가 자식들도 못 알아보시고 깜빡하시면 저희가 도울 방법이 없잖아요. 은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영자의 눈동자가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영자는 멍한 표정으로 천장을 바라보더니 웅얼거리듯 뚱딴지 같은 소리를 내뱉기 시작했지요. 서류? 무슨 서류 말이냐? 아까 그 국밥집 할아버지가 다 가져갔는데 내가 솥단지 닦아야 한다고. 아, 맞다. 상철아, 너 학교 가야지? 내 국밥 배달 가야 하는데 내 고무신 어디 갔냐? 송이야, 쌀 씻어라. 손님들 몰려오기 전에. 영자의 입에서 과거의 편린들이 튀어나오자 은하와 상철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진짜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 확신한 것이지요. 은하는 상철의 옆구리를 찔러 눈치를 주었고 상철은 헛기침을 하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1980년이 아니에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식당 건물이 지금 재개발 때문에 명예 이전을 빨리 안 해두면 세금으로 다 뺏긴다니까요. 어머니가 제정신이실 때 저한테 확실히 넘겨주셔야 제가 지킬 수 있어요. 인감도장 어디 있어요? 네. 침대 아래쪽에서 오열하던 민철과 송이가 참다 못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님, 형수님, 지금 어머니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판국에 그놈의 건물 타령이 나와요? 어머니,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저 민철이에요. 돈이고 식당이고 다 필요 없으니까 제발 정신 좀 차려보세요. 예, 제가 노가다를 뛰어서라도 수술비 마련할 테니까 제발. 송이 역시 영자의 거친 발을 부여잡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고생만 시켜드리고 이렇게 되실 때까지 눈치도 못 채고.
어머니, 저 송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어머니가 아까 주신 돈으로 우리의 고기 사줬어요. 어머니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어머니. 영자는 민철과 송이의 진심 어린 통곡을 들으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지금 흔들리면 저 가증스러운 장남 내외의 속살을 끝까지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영자는 다시 초점이 풀린 눈으로 은하를 쳐다보며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돈은 우리 아기들 등록금인데. 상철아, 은하야. 너희가 그 서류 잘 챙겨라. 내가 자꾸 깜빡깜빡해서 무섭다. 너희가 내 재산 지켜줄 거지? 응? 은하는 기다렸다는 듯 영자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 대신 탐욕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지요. 그럼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효도하면 우리 상철 씨 아니겠어요? 저희가 다 알아서 관리해 드릴 테니 어머니는 인감도장이랑 신분증만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억도 사라지기 전에 오늘 저녁에라도 당장 처리해 드릴게요. 영자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벽장을 가리켰습니다. 은하는 영자가 가리킨 방향으로 몸을 날리듯 달려갔고 상철은 옆에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벌써 건물주가 된 듯 어깨를 폈습니다. 반면 민철과 송이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기가 막혀 말을 잃었습니다. 부모가 죽어가는 문턱에서도 재산 싸움에 혈안이 된 형제의 모습이 낯설고 무서웠기 때문이지요. 영자는 다시 산소 마스크를 쓰고 깊은 잠에 빠진 척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안에서 영자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기억을 잃는 것은 영자의 치밀한 연기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식들의 본심을 끝까지 들여다보기 위해 이 잔인한 연극을 시작한 것이지요. 오냐, 상철아. 은하야. 너희가 그렇게 이 어미의 껍데기를 탐냈더냐? 내가 50년 동안 그 국밥집에서 고기만 썬 줄 아느냐? 인간들의 속내를 썰고 또 썰어온 게 이 박영자다. 영자는 감은 눈 뒤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걱정하며 오열하는 막내 내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지금은 그들을 안아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막판이 깔렸고 영자는 이 비정한 시험을 끝까지 밀어붙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 안에는 묘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상철과 은하는 영자의 인감을 쥐고 명예 이전 서류를 작성하며 희희낙낙했고 민철과 송이는 병실 밖 복도 차가운 벤치에 앉아 어머니의 쾌유를 빌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국밥 골목에서 시작된 한 여인의 인생 극장은 이제 가장 비정하고도 뜨거운 반전을 향해 치닫고 있었지요. 영자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가마솥 불길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불길은 자식들의 탐욕을 태워버릴 심판의 불꽃으로 변해가고 있었답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마저 탐욕으로 뜨겁게 달궈지던 오후였습니다. 영자의 병실 안은 겉으로는 적막했으나 그 안에서는 유산이라는 이름의 잔인한 전쟁이 소리 없이 치러지고 있었지요. 영자는 링거 바늘이 꽂힌 손을 가늘게 떨며 협탁 위에 놓인 누런 서류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영자가 밤잠을 설쳐가며 준비한 자식들의 운명을 가를 기막힌 설계도가 들어 있었어요. 영자는 초점 없는 눈동자로 창밖을 응시하며 쉰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마치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중간중간 헛웃음을 섞어가며 말을 이어갔지요. 내 정신이 이게 언제까지 붙어 있을지 모르겠다. 어제는 내가 누구인지도 가물가물하더구나.
그래서 오늘 내 평생 일군 것들을 정리해 줄까 한다. 상철아, 은하야. 너희가 이 어미의 큰 버팀목이었으니 식당 건물하고 그 땅은 너희가 가져가거라. 영자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장은하의 입꼬리가 파들거리며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참느라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영자의 손을 꽉 잡았지요.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재산 바라고 여기 있는 줄 아세요? 하지만 어머니가 정저렇게 말씀하시니 장남인 저희가 가업을 지키는 셈치고 맡기는 할게요. 상철 씨, 얼른 서류 확인해 봐요. 상철은 대기업 부장답게 능숙한 솜씨로 서류를 훑어내려갔습니다. 명의 이전 대상에 적힌 자신의 이름과 건물의 주소를 확인하는 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수백억 가치의 부동산이 오롯이 자신의 손에 들어오는 순간이었지요. 그는 벅차오르는 희열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헛기침을 크게 하며 안경을 치켜 올렸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이 건물은 제가 대대손손 잘 관리하겠습니다. 어머니 유지를 받들어서라도 제가 더 번듯하게 키워놓을게요. 자, 여기 인감 찍으시면 됩니다. 상철은 영자의 손에 인감 도장을 쥐어주고는 마치 거사를 치르는 사람처럼 신중하게 서류 위로 도장을 눌렀습니다. 붉은 인장 자국이 선명하게 찍히는 것을 지켜보던 은하의 눈에는 이미 강남의 펜트하우스와 명품 가방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승리자의 미소를 띄우며 병실 구석에 서 있던 민철과 송이를 흘낏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이제 막 승진한 장군이 포로를 바라보는 듯 오만하기 짝이 없었지요. 그때 영자가 다시 입을 뗐습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돌려 막내 민철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민철아, 너한테는 줄 게 이것밖에 없구나. 저기 식당 뒷마당 광 속에 처박아둔 녹그릇들 있지? 그거 50세트, 그거 내가 가져가라. 내가 시집 올 때부터 닦고 또 닦던 건데. 이제는 시커멓게 변해서 볼품없지만 그래도 내 손때가 묻은 거니까 내가 잘 간직해라. 영자의 말이 끝나자 병실 안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식당 건물을 받은 장남과 달리 고작 창고에 처박힌 낡고 시커먼 녹그릇을 유산으로 받은 막내의 처지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었기 때문이지요. 은하는 결국 참았던 비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 어머니도 참. 민철 서방님네는 그릇 닦는 재주가 있으니까 딱 맞는 유산을 주셨네요. 예송이야, 너 그 그릇들 닦으려면 고생 좀 하겠다. 그거 그냥 고물상에 넘겨도 돈 몇만 원 안 나올 텐데 어머니 정성이니까 고맙게 받아라. 호호. 은하의 노골적인 조롱에도 송이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영자의 수척해진 발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지요. 어머니, 그릇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거 하나도 안 주셔도 되니까 제발 건강만 하세요. 어머니가 주신 건데 제가 소중히 간직할게요. 그냥 저희 곁에 오래만 계셔주세요. 민철 역시 분노하기보다는 어머니의 기억이 흐릿해진 것에 대한 슬픔이 더 커 보였습니다. 그는 형과 형수가 챙겨온 서류 뭉치를 혐오스럽다는 듯 쳐다보며 영자의 머리맡을 지켰습니다. 어머니, 저 녹그릇 잘 챙겨둘게요. 그거 어머니가 아끼시던 거잖아요.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형님, 이제 서류 다 챙겼으면 나가서 변호사 만나보세요. 어머니 조용히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은하는 서류를 가방에 챙겨 넣자마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지극정성이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그녀의 목소리는 칼바람처럼 차갑게 변했지요. 그녀는 침대 옆에 놓인 의자를 발로
툭 밀치며 송이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야, 한송이. 너 지금 누구한테 명령이야? 이제 이 병실 비용이며 식당 건물 관리며 다 우리 상철 씨가 책임져야 해. 어머니가 저렇게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데 너희 같은 애들이 옆에 붙어 있으면 어머니 건강에 더 안 좋아. 이제 그만 가라. 민철 서방님, 저 녹그릇 보따리는 내일 사람 시켜서 분식집 앞으로 던져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송이가 기가 막힌 듯 은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형님, 어떻게 말씀이 그렇게 바뀌세요? 어머니 아직 여기 계시잖아요. 수술도 해야 하고 경과도 봐야 하는데. 수술은 무슨, 의사가 마음의 준비하라잖아. 너희는 그 쓰레기 같은 그릇이나 챙겨서 당장 나가라고. 여기 특실 비용이 하루에 얼마인 줄 알아? 이제 건물이 우리 거니까 건물주 마음대로 하는 거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은하는 영자가 보고 있는 앞에서도 서슴지 않고 송이의 어깨를 밀쳐냈습니다. 영자는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떨리는 손으로 이불 끝을 말아쥐었지요. 가슴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침묵했습니다. 자식들의 밑바닥이 어디까지인지 그 추악한 탐욕의 끝을 오늘 확실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상철 또한 은하의 만행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시계를 보며 짜증 섞인 말투로 거들었습니다. 민철아, 형수 말 들어라. 나도 이제 회사 들어가야 하고 바빠. 건물명예 이전 조치하려면 변호사 사무실 들러야 하니까 너희는 어머니 잘 모셔라. 아니, 이제 요양원 알아봐야 하나? 아무튼 연락할 테니 기다려. 상철과 은하는 마치 볼일 다 본 손님처럼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질수록 영자의 가슴은 무겁게 가라앉았지요. 50년 동안 가마솥 불길을 지켜오며 온갖 인간사를 겪어봤지만 제 자식들의 민낯을 마주하는 일은 그 어떤 고통보다 뼈아픈 법이었습니다. 영자는 힘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이 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비릿한 돈 냄새와 끝까지 영자의 손을 잡고 흐느끼는 막내 내외의 뜨거운 눈물뿐이었어요. 병실에 남은 민철과 송이는 영자의 손을 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영자는 감은 눈 뒤로 자식들의 본심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지요. 큰아들에게는 건물을 주어 그 탐욕이 어떻게 스스로를 옥죄는지 지켜볼 것이고 막내에게는 낡은 그릇을 주어 그 진심이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 증명해 보일 참이었습니다. 영자는 속으로 나직이 움츠렸습니다. 오냐 상철아, 은하야, 너희가 받은 그 화려한 건물은 독이 든 성배가 될 것이고 민철아 송이야, 너희가 받은 그 시커먼 녹그릇은 우리 가문의 마지막 불씨가 될 것이다. 영자는 다시 산소 마스크를 고쳐 썼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잔인한 시험의 무대는 병실에서 다시 국밥 골목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탐욕에 눈먼 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알지 못한 채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고 진심을 지킨 자들은 슬픔 속에서도 어머니의 유산을 가슴에 품고 있었지요. 서울 변두리의 국밥 골목 위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영자의 심장 속 가마솥 불길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지켜온 가업이 결코 저런 탐욕스러운 손에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고 말이지요. 녹그릇 하나하나에 새겨진 그 고단한 세월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영자는 곧 보여줄 작정이었습니다. 병실의 시계추 소리가 유독 크게 울려 퍼지는 밤이었습니다. 명예 이전 서류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이었습니다. 영자가 퇴원하여 돌아온 국밥 골목은 평소와 다른 기괴한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50년 세월 동안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구수한 육수향이 머물던 식당 안에서는 육중한 망치 소리와 거친 금속의 파열음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자는 링거 자국이 선명한 손으로 빗바랜 보따리를 꼭 쥔 채 자신의 왕국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너클 잃고 바라보았어요. 가게 앞에는 커다란 폐기물 트럭이 버티고 서서 영자의 분신과도 같은 물건들을 사정없이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대물림하며 써오던 낡은 국자, 세월의 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나무 도마, 그리고 영자가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닦던 투박한 뚝배기들이 깨지고 부서진 채 쓰레기 더미로 변해 있었지요. 영자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트럭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듯 찬바람이 폐부 깊숙이 박히는 기분이었지요. 이게 무슨 짓이냐? 내 솥은, 내 가마솥 뚜껑은 어디 갔어? 저게 어떤 보물인데 저걸 저렇게 함부로 굴려? 영자의 비명 섞인 물음에 주방 안에서 먼지를 털며 나온 장은아가 차가운 눈빛으로 응대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실크 스카프로 코와 입을 가린 채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보는 듯 영자를 밀쳐냈지요. 은하의 눈에는 시어머니의 눈물보다 새로 깔릴 대리석 바닥의 견적서가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이제 이 낡고 냄새나는 구닥다리들은 다 치워야죠. 여기 재개발 확정됐잖아요. 제가 벌써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랑 계약 마쳤어요. 인테리어 새로 하려면 이런 쓰레기들은 하루라도 빨리 치우는 게 돈 버는 길이에요. 어머니도 이제 이런 험한 일 안 하셔도 되니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쓰레기라니. 장은아, 내 이놈. 이게 어떤 물건들인데. 내 서방 공부시키고 너희 집 살 때 다 여기서 나온 돈으로 한 거야. 당장 멈춰. 당장 저 솥뚜껑 내려놓으란 말이야. 영자가 바닥에 떨어진 낡은 앞치마를 집어들려 하자 은하는 구두굽으로 앞치마를 짓밟으며 쏘아붙였습니다. 평소 시어머니 앞에서 부리던 가증스러운 애교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서늘한 탐욕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지요. 어머니, 자꾸 이러시면 저도 화나요. 분명의 이전 서류에 도장 찍으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러세요? 상철 씨도 다 동의한 일이에요. 아유, 먼지 날리니까 저기 뒤로 좀 가 계세요. 그리고 어머니 방에 있던 짐은 이미 다 정리해서 문 밖에 내놨으니까 그것만 챙겨서 가시면 돼요. 저희도 이제 공사 시작해야 해서 바쁘거든요. 영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일터이자 보금자리였던 이곳에서 자식의 입으로 나가라는 소리를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영자는 가게 옆 좁은 계단 밑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가방 2개를 발견했습니다. 평생 모은 옷가지 몇 벌과 약봉지가 전부인 그 가방들이 영자의 인생을 대변하는 듯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50년 공든 탑이 무너지는 소리가 영자의 귓가를 어지럽게 울려댔습니다. 그때 검은색 세단을 타고 상철이 식당 앞에 나타났습니다. 영자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구원이라도 만난 듯 아들의 소매를 간절하게 붙잡았지요. 상철아, 상철아. 은하 제 말이 안 통하는구나. 내가 좀 말려봐라. 내 식당을 카페로 만든단다. 내 방에 있는 짐들도 다 내다 버리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좀 말 좀 해봐라. 응? 하지만 상철은 어머니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며 번거롭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머니의 눈물보다 오늘 오후에 있을 이사진 회의와 새롭게 들어올 카페 임대료 수익이 더 크게 보였지요. 그는 어머니의 젖은 손이 자신의 비싼 양복 소매에 닿는 것조차 불쾌한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 은하 말이 맞아요. 이제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언제까지 그 뜨거운 가마솥 앞에서 고생하실 거예요? 저희가 다 어머니 편하시라고 이러는 겁니다. 일단 짐 챙기셨으면 당분간은 민철이네 가 계세요. 저희 집은 지금 아들 유학 준비에 손님들도 많이 오셔서 어머니 모실 형편이 안 되거든요. 곧 시설 좋은 요양원 알아봐 드릴 테니까 거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그게 서로를 위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상철은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차 문을 닫고 매정하게 떠나버렸습니다. 아들의 차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영자는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지요. 은하는 대문 앞까지 영자를 밀어내더니 차갑게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철커덕 소리가 영자의 심장을 베고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치매 기운 있으시다면서 자꾸 고집 부리면 병원 강제 입원시켜드리는 수가 있어요. 저희 힘들게 하지 마시고 얌전히 민철 서방님네 가 계세요. 아시겠어요? 자, 이 가방 챙기시고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닫히고 영자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필이면 하늘에서는 영자의 마음을 아는지 진눈깨비가 섞인 찬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건물의 주인이자 국밥골목의 여왕이었던 영자는 이제 보따리 2개를 가슴에 품은 채 비를 맞는 가련한 노파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자는 빗물에 젖어 무거워진 가방을 끌며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떼어 놓았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대로변의 화려한 건물이 아닌 어둡고 좁은 뒷골목에 위치한 민철네 분식집이었지요. 빗물이 눈물과 섞여 뺨을 타고 흘렀지만 영자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가 차가운 빗줄기에 씻겨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한 도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이 빗속에 웬일이세요? 형님은요? 가게는 왜 저 모양이에요? 가게 앞 오토바이를 정리하던 민철이 영자를 발견하고는 사색이 되어 뛰어왔습니다. 송이 역시 앞치마를 던져두고 달려나와 영자의 젖은 몸을 급하게 감싸 안았지요.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세상에 몸이 얼음장 같네. 여보, 빨리 어머니 안으로 모셔요. 따뜻한 물부터 좀 데워줘요. 15평 남짓한 좁고 낡은 분식집 안으로 들어서자 떡볶이 냄새 가득한 온기가 영자를 맞이했습니다. 비록 낡은 장판과 좁은 방이었지만 그곳에는 큰 집에서 느끼지 못했던 사람 사는 냄새가 가득했지요. 송이는 정성껏 물을 데워 영자의 발을 씻기고 민철은 자신의 두꺼운 외투를 어머니의 어깨에 정성껏 덮어드렸습니다. 영자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민철과 송이가 차려준 따끈한 차 한 잔을 마주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문전박대당하고 쫓겨난 어미에게 막내 내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자의 젖은 머리카락을 닦아주며 함께 눈물을 흘려줄 뿐이었지요. 영자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쥐었습니다. 자신의 전부였던 건물을 빼앗기고 길바닥으로 내몰린 처지였지만 막내 내외의 진심 어린 걱정이 시린 가슴을 조금이나마 녹여주었습니다. 민철아, 송이야. 내가 너희 신세를 좀 져야겠다. 갈 곳이 여기밖에 없구나. 저놈들이 내 가마솥을 다 버렸어. 내 인생을 쓰레기차에 실어보냈단 말이다. 영자의 한 맺힌 울음에 송이가 영자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여기가 어머니 집이지 어디가 어머니 집이에요. 저희가 좁아도 정성껏 모실게요. 형님네는 잊으세요. 저희랑 여기서 같이 지내시면 돼요. 건강만 하시면 저희는 바랄 게 없어요. 민철 역시 붉어진 눈시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는 차가운 비가 쏟아지는 창밖을 보며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지요. 큰아들 내외가 버린 것은
낡은 가구와 솥단지가 아니라 바로 그 가문을 지켜온 영혼이자 부모라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국밥 골목 위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민철네 작은 분식집의 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민철과 송이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이 차가운 세상에서 끝까지 자신의 곁을 지켜줄 사람인지를 말이지요. 영자는 좁은 방 한 구석에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비에 젖은 옷가지들 사이로 아까 은하가 짓밟았던 낡은 앞치마가 보였습니다. 영자는 그 앞치마를 가슴에 꼭 끌어안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긴 여정을 위해 영자는 이 따뜻한 작은 방에서 마지막으로 힘을 비축하고 있었답니다. 탐욕으로 세운 화려한 왕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밤이었지요. 서울 변두리 낡은 상가주택 2층에 자리한 민철네 집은 방 2칸이 전부인 비좁은 공간이었습니다. 화려한 3층 건물주였던 영자가 지내기엔 턱없이 초라한 곳이었지만 이곳의 공기는 큰 집의 서늘한 대리석 바닥과는 사뭇 달랐지요. 영자는 좁은 방 아랫목에 누워 벽지에 핀 곰팡이를 멍하니 바라보며 치매 환자 흉내를 이어갔습니다. 입으로는 연신 배고프다, 국밥 내와라 같은 소리를 중얼거렸지만 그녀의 귀는 문 밖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어요. 거실 한복판에는 은하가 쓰레기라 비웃으며 마당에 내동댕이 쳤던 커다란 보따리가 풀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영자가 시집올 때 친정어머니께 물려받아 반평생을 닦고 또 닦았던 녹그릇 50세트가 가득 들어 있었지요. 오랫동안 광 속에 방치되어 시커멓게 변색된 그릇들은 얼핏 보면 정말 고물상에나 넘겨야 할 쇳덩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송이는 그 그릇들을 보자마자 보물이라도 발견한 듯 조심스럽게 마루에 늘어놓았어요. 여보, 이것 좀 봐요. 어머니가 이걸 얼마나 아끼셨는데. 여기 그릇 밑바닥마다 이름까지 새겨져 있네요. 형님은 이걸 쓸모없다고 버리다시피 했지만 제 눈에는 어머니가 평생 흘리신 땀방울처럼 보여요. 이걸 어떻게 그냥 둬요. 늦은 밤 분식집 영업을 마치고 돌아온 민철이 아내의 곁에 주저앉았습니다. 고된 노동에 어깨가 축 늘어진 민철이었지만 시커먼 그릇들을 하나하나 살피는 손길만큼은 더없이 부드러웠지요. 민철은 씁쓸한 표정으로 그릇에 낀 두꺼운 때를 손톱으로 긁어보았습니다. 그러게, 어머니가 이 녹그릇들을 얼마나 끔찍이 여기셨는데, 내가 아주 어릴 때 어머니가 장사 끝나고 밤마다 이 그릇들을 집수세미로 닦으시던 모습이 생각나네. 그때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 녹그릇은 주인 마음이 맑아야 빛이 나는 법이라고 말이야. 그런데 형님은 건물에 눈이 멀어 이런 건 보이지도 않나 보네. 민철과 송이는 그 자리에 앉아 양치 쓴 가루와 집수세미를 꺼내 들었습니다. 쇳가루가 날리고 손톱 밑이 순식간에 시커매지는 고된 작업이었지만 두 사람은 짜증 한 번 내지 않았지요. 오히려 영자가 잠에서 깰까봐 숨을 죽여가며 조심스러운 손길로 그릇의 해묵은 때를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 오는 것을 느꼈어요. 여보, 형님네는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어머니 재산 다 가져가 놓고 어떻게 모실 생각은 안 하고 요양원부터 알아봐요? 우리 형님이지만 정말 무섭네요. 상철 아주버님도 대기업 부장이면 뭐해요. 자기 어머니 길바닥에 낳았는 건 눈도 깜짝 안 하시는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해요? 송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철이 녹그릇을 닦던 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무겁게 입을 열었지요. 돈이 무서운 게 아니야, 송이야. 사람이 무서운 거지. 돈 때문에 부모도 형제도 몰라보는 저 속내가 정말 무서운 거야. 평생을 같이 산 가족인데 어떻게 저렇게 칼같이 등을 돌릴 수가 있나 싶다. 그게 참,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소리가 이래서 나오나 봐. 두 사람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그릇을 닦는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타고 영자의 귓가에 머물렀습니다. 슥슥거리는 수세미 소리는 마치 영자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지는 손길 같았지요. 영자는 눈을 감고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큰 며느리 은하는 지금쯤 빼앗은 건물에서 인테리어 업자와 와인을 마시며 영자를 귀찮은 존재 취급하고 있을 텐데 아무것도 받지 못한 막내내는 어머니의 낡은 유산에 진심을 다하고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같은 시각 대로변의 화려한 국밥집 건물 3층에서는 은하와 상철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자의 안부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지요. 오직 새로 들어올 카페의 수익 구조와 영자가 쓰던 방을 어떻게 개조해서 서재로 만들지에 대해서만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 어머니 정말 치매 맞는 것 같지? 서방님네로 보낼 때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재개발 보상금 나오면 우리 해외여행부터 가자. 그동안 국밥 냄새 참느라 정말 고역이었잖아. 이제 이 건물은 온전히 우리 거야.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어. 은하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영자의 옛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상철 역시 대기업 부장으로서의 품위는 던져버린 채 들어올 돈을 계산하며 은하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요. 그들에게 영자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라 자산을 넘겨주고 사라져야 할 낡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저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들의 대화는 냉혹하고 비정하기만 했어요. 민철네 작은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이 든 막내 내외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밤새 닦아낸 녹그릇들이 달빛을 받아 은은한 금빛을 내뿜고 있었지요. 시커먼 때를 벗겨내자 드러난 그 빛깔은 마치 영자가 50년 전 처음 국밥집 문을 열었을 때의 그 설렘처럼 눈부셨습니다. 송이의 손가락은 수세미질에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고 민철은 앉은 채로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영자는 조심스럽게 방에서 나와 거실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는 송이가 정성껏 닦아놓은 녹그릇 하나를 손에 쥐었지요. 묵직한 무게감과 함께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 영자는 이 그릇들이 단순한 식기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훈장과도 같은 것이었지요. 오냐, 송이야. 민철아. 너희의 이 고운 마음이 이 시커먼 쇳덩이를 금빛으로 만들었구나.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정신 나간 노인네라고 비웃어도 너희만은 이 애미 진심을 알아보는구나. 사람이 무섭다고 했느냐, 민철아. 맞다. 사람 속내가 제일 무서운 법이지. 하지만 그 무서운 사람 속을 녹이는 것도 결국 사람의 진심뿐이란다. 영자는 혼잣말로 나직이 읊조리며 그릇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시작한 이 연극이 예상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도 아름다운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지요. 영자는 다시 방으로 돌아가 누웠지만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어요. 큰아들 상철과 은하는 화려한 인테리어와 자본으로 영자의 국밥집을 지으려 하겠지만 영자는 이 작은 분식집에서 막내 내외와 함께
진짜 사람의 맛이 무엇인지 보여줄 작정이었습니다. 건물은 빼앗길 수 있어도 50년 동안 쌓아온 영자의 손맛과 그 안에 깃든 혼까지 빼앗을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아침 햇살이 민철네 작은 창을 넘어 들어왔을 때 영자는 평소보다 더 맑은 눈으로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비록 몸은 좁은 방에 갇힌 처지였지만 그녀의 기세만큼은 다시 가마솥 앞에 선 대장부의 그것과 같았지요. 영자는 잠에서 깨어 눈을 비비는 송이에게 짐짓 모른 척하며 엉뚱한 소리를 던졌습니다. 야야, 송이야. 저기 저 번쩍거리는 게 뭐냐? 저게 다 금덩이냐? 허허, 참 예쁘기도 하네. 우리 송이가 밤새 마법이라도 부린 게냐? 송이는 영자의 말에 깜짝 놀라며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녹그릇의 빛깔을 알아보신 것만으로도 그녀는 다행이라 여겼지요. 하지만 영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빛깔은 송이가 흘린 땀방울과 민철의 진심이 만들어낸 희망의 빛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서울 변두리의 국밥골목 뒤편, 이름 없는 작은 분식집에서 거대한 반전이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탐욕에 눈먼 자들은 화려한 건물을 가졌으나 사람을 잃었고, 진심을 지킨 자들은 낡은 녹그릇을 가졌으나 진정한 유산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영자는 민철과 송이가 정성스레 닦아놓은 녹그릇들을 하나하나 살피며 이제 자신이 행해야 할 다음 걸음을 조용히 내디딜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낸 녹그릇이 가장 찬란한 금빛을 내듯이 영자의 인생도 이제 가장 빛나는 순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떡볶이 육수 냄새 대신 은은한 녹그릇의 금속 향과 사람 사는 온기가 가득 차올랐답니다. 영자는 민철의 손을 꼭 잡으며 자신이 평생 지켜온 그 뜨거운 가마솥의 열기를 이 작은 분식집에서 다시 한번 지피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철네 작은 집 거실에 달빛이 내려앉은 새벽이었습니다. 송이는 밤새 닦아 광을 낸 녹그릇들을 하나하나 마른 행주로 훔치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 곁에서 민철은 어머니에게 드릴 따뜻한 보리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소리 없이 열리더니 초점 없는 눈으로 벽만 보던 영자가 꼿꼿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민철과 송이가 놀라 부축하려 하자 영자가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그만해라. 나 멀쩡하다. 민철과 송이는 들고 있던 행주와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영자의 눈빛은 치매 환자의 그것이 아니라 예전 국밥집 전성기 시절 손님들을 압도하던 그 서슬 퍼런 대장부의 눈빛이었지요. 송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정신이 드시는 거예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영자는 민철과 송이의 손을 하나씩 맞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밤새 녹그릇을 닦느라 생긴 붉은 굳은 살과 쇳가루 자국이 가득했지요. 영자의 눈시울이 잠시 붉어졌지만 이내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내가 정신을 놓은 줄 알았느냐? 상철이와 은하가 내 눈앞에서 인감을 뺏어갈 때도 나를 길바닥에 내팽개칠 때도 나는 다 보고 있었다. 사람 속내가 무섭다고 했느냐, 민철아. 그래, 나도 내 자식 속이 그렇게 시커먼 줄은 이번에야 똑똑히 알았다. 하지만 너희가 밤새 이 시커먼 녹그릇을 닦으며 울던 그 마음.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서기로 했다. 민철과 송이는 믿기지 않는 사실에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영자는 그들을 다독이며 곧바로 주방으로 향했지요. 이제 슬퍼할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건물주 놀이에 빠져 있는 동안 영자는 25평 작은 분식집에서 세상을 놀라게 할 진짜 국밥을 부활시킬 계획이었으니까요. 송이야, 앞치마 둘러라.
오늘부터 이 작은 분식집 간판 내리고 내 이름을 건 국밥집을 열 거다. 상호는 송인의 국밥으로 해라. 내 이름 석자는 이미 저들이 더럽혔으니 이제는 내 진심을 담은 국밥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다. 돈은 뺏겨도 이 손맛은 죽어도 못 뺏는 법이지. 알겠느냐? 영자의 엄한 지도 아래 혹독한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자는 송이에게 고기를 고르는 법부터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좋은 고기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손끝의 찰기로 느끼는 것이라며 송이의 손을 직접 끌어 고기의 결을 만지게 했지요. 이어지는 육수 끓이기는 그야말로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불의 세기를 조절하는 법, 기름을 걷어내는 타이밍, 그리고 영자만이 아는 그 미묘한 간 맞추기까지 하나하나 전수되었지요. 송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영자의 호령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면 기름이 다 거친 것 같은데요? 송이가 조심스럽게 묻자 영자는 국자를 뺏어들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멀었다. 육수 표면에 구름처럼 떠다니는 저 장거품 하나하나가 맛을 흐리는 법이야. 사람 마음 닦듯이 걷어내고 또 걷어내야 진짜 맑은 맛이 나오는 법이지. 서두르지 마라. 국밥 한 그릇에는 기다림이 반이란다. 내가 흘리는 땀방울이 육수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아도 그 정성은 손님 혀끝에 반드시 닿게 되어 있어. 한 그릇을 팔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끓여라. 송이는 밤새 솥 앞을 지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꺼풀이 무거워졌지만 영자가 제정신으로 돌아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났지요. 그렇게 새벽 공기를 가르며 끓어오른 육수는 맑고도 깊은 황금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민철이 밤새 광을 내 닦아놓은 녹그릇 하나를 꺼내 오게 했습니다. 금빛으로 번쩍이는 녹그릇에 하얀 쌀밥이 담기고 그 위로 송이가 정성껏 끓인 육수가 부어졌습니다. 고명으로 올라간 수육 조각들이 정갈하게 자리를 잡자 작은 분식집 안에는 국밥 골목을 호령하던 바로 그 전설적인 향기가 가득 차올랐지요. 영자는 첫 국밥을 송이에게 건네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자, 내가 끓인 국밥이다. 한번 먹어보거라. 이 맛이 바로 내가 앞으로 지켜내야 할 가문이자 인생이란다. 상철이네가 탐냈던 건 건물이지만 정작 그들이 가져가지 못한 건 바로 이 그릇에 담긴 마음이지. 먹어봐라, 송이야. 송이는 떨리는 손으로 국밥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깊은 감칠맛과 깔끔한 뒷맛의 송이는 숟가락을 놓지 못했습니다. 민철 역시 곁에서 국밥을 맛보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지요. 영자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지만 눈가에는 며느리에 대한 대견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철 내 분식집 간판 위에는 송인의 국밥이라는 소박한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영자는 가게 안쪽에서 여전히 정신이 온전치 못한 노인 흉내를 내며 앉아 있었지만 주방에서 들려오는 칼소리와 육수 향기를 진두지휘하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분식집에서 웬 국밥이냐며 코방귀를 뀌는 이들도 있었지요. 하지만 한 명, 두 명 들어와 국밥을 맛본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 맛은 예전 영자 여사님 맛인데? 아니, 오히려 더 깔끔하고 깊어. 그리고 이 녹그릇 좀 봐. 얼마나 정성껏 닦았는지 얼굴이 다 비치네.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골목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과거 영자 국밥집의 수십 년 단골들이 하나둘 송인의 국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가게는 좁았지만 손님들은 기꺼이 길바닥에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황금빛 녹그릇에 담긴 국밥 한 그릇을 받기 위해
1시간을 대기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지요. 손님들은 이 작은 식당에서 사라졌던 국밥 골목의 정을 다시 찾은 듯 기뻐했습니다. 반면 대로변에서 화려하게 개업한 상철과 은하의 프랜차이즈 카페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번지르르한 조명과 비싼 소파를 들여놓았지만 정작 맛은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평범한 공장제 맛이었지요. 은하는 카운터에 앉아 파리를 날리며 연신 짜증을 부렸습니다. 상철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노인네 국밥 먹으러 오던 그 많던 손님들 다 어디 갔냐고요? 카페 차리면 대박 난다면서 왜 매출이 이 모양이에요? 저기 뒷골목 분식집에는 손님이 바글바글하다는데 이게 말이 돼요? 상철 역시 대기업 부장이라는 체면 때문에 직접 손님을 끌지도 못하고 속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철네 작은 가게에 손님이 구름처럼 몰린다는 소문을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지요. 당신이 좀 더 신경 써봐. 인테리어에 돈을 얼마나 쏟아부었는데. 설마 그 좁아터진 분식집에서 파는 국밥 때문에 우리 손님이 줄어들겠어? 어머니는 정신도 없으신데 무슨 국밥을 끓인다고 그래. 그냥 우연이겠지. 하지만 상철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손님들은 정직했습니다. 화려한 겉껍데기보다 진심이 담긴 국밥 한 그릇의 가치를 알아본 것이지요. 은하는 매출이 떨어지자 종업원들을 들볶고 재료비를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수록 카페의 평판은 더욱 나빠졌고 단골들은 영영 발길을 끊었습니다. 상철과 은하는 자신들이 무엇을 놓쳤는지도 모른 채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만 했지요. 영자는 주방 안쪽에서 몰래 창밖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식들이 빼앗아간 것은 껍데기뿐인 건물이었고 진정한 알맹이는 여전히 영자의 손끝에 있었으니까요. 영자는 송이에게 녹그릇 닦는 법을 다시 한번 엄하게 가르치며 다음 반격의 기회를 조용히 엿보았습니다. 송이야, 녹그릇이 빛나면 손님 마음도 빛나는 법이다. 우리가 닦아야 할 건 그릇뿐만이 아니야. 저들의 탐욕이 이 찬란한 빛에 눈이 멀 때까지 우리는 더 깊고 더 진하게 육수를 끓여내야 한다. 이제 곧 저들이 제 발로 이곳을 찾아오게 될 거다. 영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넘쳤습니다. 작은 식당은 이제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영자가 잃어버린 자존심과 가문을 되찾기 위한 거대한 기지가 되어가고 있었지요. 송이는 영자의 뜻을 받들어 더욱 정성껏 국밥을 말았습니다. 가게 앞 긴 줄은 이제 골목 끝까지 이어졌고 송인의 국밥이라는 이름은 새로운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영자는 민철과 송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판세는 뒤집어지기 시작했고 영자의 치밀한 설계는 큰아들 내외의 목을 서서히 조여가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창밖의 어둠을 보며 자신이 평생 지켜온 이 가업이 어떻게 다시 승리하는지 똑똑히 보여주리라 다짐했습니다. 오후 2시 송인의 국밥의 좁은 실내는 손님들이 내뿜는 열기와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뽀얀 증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낡은 선풍기가 털털거리며 돌아갔지만 구수한 고기 육수 향기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지요. 주방 입구 낡은 의자에는 영자가 멍하니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송이는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알치마로 닦아내며 쉼없이 국밥을 말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구석 유독 정갈한 양복 차림으로 앉아있던 중년의 신사가 국밥 한 그릇을 비우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그는 고미술계의 권위자인 건 박사였지요. 그는 평소처럼 국밥을 먹다가 노숟가락이 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히며 내는 챙하는 맑은 공명음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일반 유기 그릇에서는 결코 날 수 없는
마치 깊은 산사의 종소리처럼 길게 이어지는 울림이었거든요. 권 박사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놓더니 아직 온기가 남은 녹그릇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릇의 테두리부터 바닥면까지 훑어 내려갔지요. 그러다 갑자기 냅킨을 집어들어 그릇 밑바닥을 미친 듯이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송이가 닦아놓은 맑은 금빛 표면 위로 아주 작고 정교한 문양 하나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럴 수가, 이건 가짜일 수가 없어. 권 박사의 외마디 비명이 좁은 식당 안을 찢고 나갔습니다. 국밥을 입에 넣으려던 손님들이 일제히 숟가락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지요. 권 박사는 의자를 뒤로 밀치고 일어나 돋보기를 꺼내 들더니 거의 그릇에 코를 박을 듯이 몰입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사장님 어디 계십니까? 어서 좀 나와보세요. 송이가 국자를 든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손님? 음식에 문제라도. 문제라니요. 사장님, 이 그릇 말입니다. 이 그릇을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이 밑바닥에 새겨진 낙관. 이게 누구 건 줄 아십니까? 조선 후기 왕실의 재기를 전담하던 전설적인 유기명인 황운 선생의 낙관이에요. 보존 상태를 보십시오. 마치 엊그제 만든 것처럼 결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송이는 당황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영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영자는 짐짓 멍한 척 입을 해 벌리고 있었지만 눈꺼풀 아래 감춰진 안광은 차분하게 권 박사의 입술을 읽고 있었지요. 송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저희 시어머니가 평생 쓰시던 건데요. 형님네가 쓰레기라고 버리려던 걸 저희가 가져와서 밤새 닦은 거예요. 보물이라니요, 박사님. 그냥 밥그릇인 줄 알았는데요. 권 박사는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허탈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쓰레기라니요. 이 무지한 사람들이 보물을 발로 찾구먼. 이 세트 심벌이 온전하다면 그 가치는 웬만한 강남 아파트 한 채 값보다 귀합니다. 아니, 돈으로 환산하는 것 자체가 황운 선생에 대한 모독이에요. 이건 국가지정 문화재금 유물입니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자신이 먹던 국밥 그릇을 뒤집어 보느라 난리가 났고 누군가는 벌써 스마트폰을 들어 이 광경을 영상으로 찍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권 박사의 감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어버린 국밥을 다시 한술 크게 떠서 입에 넣더니 눈을 감고 깊은 신음 섞인 감탄사를 뱉었습니다. 맛 또한 기가 막히군요. 이 그릇은 열을 오래 머금는 성질이 있는데 그 온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끓여낸 육수입니다. 고기의 잡내는커녕 꽃향기 같은 감칠맛이 나요. 보물 같은 그릇에 영혼이 담긴 맛이라니. 사장님, 당신은 오늘 조선의 역사와 어머니의 진심을 동시에 대접한 겁니다. 이 장면은 SNS를 타고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15평 남짓한 송인의 국밥 앞에는 동틀역부터 장사진이 펼쳐졌지요. 지상파 메인 뉴스의 카메라 부대가 좁은 골목을 가득 메웠고 리포터들은 상기된 얼굴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낡은 골목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버려진 쇳덩이인 줄 알았던 녹그릇이 수억 원 가치의 보물로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녹그릇에 담긴 며느리의 지극한 정성과 시어머니의 비법입니다. 카메라는 송이가 솥뚜껑을 열 때 솟구치는 하얀 증기를 클로즈업했습니다. 맑은 육수 속에서 춤추는 선홍빛 고기들과 그릇 위에서 금빛으로 반짝이는 녹그릇의 대비는
시청자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지요. 뉴스 화면 한편에는 주방 구석에서 여전히 멍하니 앉아있는 영자의 모습도 비쳤습니다. 마치 태풍의 눈처럼 평온한 그녀의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묘한 감동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시각 대로변의 은하의 화려한 카페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대형 TV 화면에 나오는 녹그릇을 본 은하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지요. 깨진 사기그릇 조각 사이로 커피가 사방으로 튀었지만 그녀는 닦을 생각조차 못한 채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저게 진짜라고? 말도 안 돼. 내가 고물상에 팔려고 내놓았던 그 거무튀튀한 솥단지들이 보물이라고? 은하의 입술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상철 역시 하얗게 질린 얼굴로 화면 속 민철과 송이를 바라보았지요. 그들의 눈앞에서 수억 원, 아니 수십억 원의 가치가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어머니를 내쫓을 때 정작 가장 큰 황금을 제 손으로 버렸다는 사실이 상철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당신이 분명히 그랬잖아. 어머니 짐 정리할 때 그 그릇들 다 곰팡이 핀 쓰레기라고. 내가 직접 가져가려는데도 당신이 냄새난다고 길바닥에 던졌잖아. 상철의 비명 같은 원망에 은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눈동자만 굴렸습니다. 이미 물은 엎질러진 뒤였지요. 그들의 카페 창밖으로는 손님들이 송인의 국밥으로 향하며 그들의 가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쯧쯧, 저 집 주인들이 그렇게 못됐다며? 부모 내쫓고 건물 차지하더니 보물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쓰레기통에 버렸대. 천벌 받은 거지, 천벌.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유리창을 뚫고 상철의 귓가에 박혔습니다. 카페의 세련된 인테리어는 이제 조롱의 상징이 되었고 주문은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송인의 국밥은 이제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성지가 되었습니다. 전국의 미식가들은 국밥 한 그릇을 먹기 위해 5시간을 기다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고미술 애호가들은 가릇 한 번 만져보게 해달라며 줄을 섰지요. 영자는 주방 안쪽 증기가 자욱한 곳에서 녹그릇 하나를 손에 쥐었습니다. 송이가 닦아놓은 맑은 표면에 자신의 주름진 얼굴이 비쳤지요. 영자는 짐짓 입가에 침을 흘리는 신용을 하며 멍하니 웃었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의조렸습니다. 오냐 상철아, 은하야. 이제 너희가 버린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이느냐? 건물은 화려해도 그 안에는 사람의 온기가 없으면 빈 껍데기일 뿐이지. 이 좁은 방에서 피어오른 육수 향기가 너희의 그 차가운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마. 영자는 송이가 정성껏 말아온 국밥 한 그릇을 받았습니다. 녹그릇에 담긴 국밥은 달빛을 머금은 금덩이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송이는 영자의 젖은 앞치마를 갈아입혀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사람들이 어머니 진심을 다 알아요. 그릇도 맛도. 어머니가 평생 지켜오신 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세상이 다 알게 됐어요. 송이의 진심 어린 눈물에 영자는 차마 눈을 뜨고 화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송이의 붉게 부어오른 손등을 가만히 어루만질 뿐이었지요. 좁은 분식집 안에는 녹그릇의 맑은 울림과 함께 50년 세월의 한을 녹여내는 뜨거운 국밥 향기가 파도처럼 넘실거렸습니다. 전국을 강타한 녹그릇 신드롬과 전설의 국밥 맛은 이제 거대한 폭풍이 되어 상철과 은하의 화려한 건물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15평 작은 공간에서 일어난 이 기적 같은 반전은 단순히 돈의 가치를 넘어 무엇이
진짜 소중한 유산인가를 묻고 있었지요. 영자는 다시 짐짓 고개를 떨구며 잠든 척했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하고도 서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답니다. 이제 곧 이 연극의 마지막 막이 오를 시간이었지요. 햇살이 비스듬히 들이치는 오전 11시 송인의 국밥 앞은 국밥 한 그릇을 맛보려는 손님들과 녹그릇의 실물을 확인하려는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은 이미 사람들의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꽉 찼고 주방에서는 송이가 쉼없이 가마솥 뚜껑을 열고 닫으며 육수를 말아내고 있었지요. 영자는 평소처럼 가게 구석 낡은 평상에 누워 낡은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초점 없는 눈으로 벽만 응시하는 치매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이불 밑으로 비어져 나온 영자의 손가락은 송이의 도마 소리에 맞춰 박자를 타듯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평화로운 국밥 향기를 가르고 날카로운 타이어 마차름이 골목 입구에서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대형 세단에서 내린 사람은 화려한 모피 코트를 걸치고 커다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장은하였지요. 그녀의 뒤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사내들 셋이 험악한 표정으로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식당 문을 발로 걷어차듯 밀치며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비켜. 다 비키라고. 장사 그만해. 당장. 은하의 거친 고함에 식사하던 손님들이 숟가락을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은하는 맨 앞자리에 놓인 국밥 뚝배기를 손등으로 쳐내버렸습니다. 챙그랑 마이너스 하는 굉음과 함께 뜨거운 국물이 바닥으로 튀었고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지요. 주방에서 고기를 썰던 송이가 사색이 되어 뛰어나왔습니다. 송이는 이미 영자와 모든 계획을 공유하고 있었기에 은하의 등장이 올 것이 왔다는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지요. 형님,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에요? 영업하는 집에 이렇게 난입하시면 어떡합니까? 송이가 앞을 가로막자 은하는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황금빛 녹그릇에 눈이 먼 탐욕스러운 짐승의 눈빛이었지요. 무례, 야 한송이, 내가 감히 우리 집 가보를 빼돌려 놓고 무례를 노네? 이 녹그릇들 원래 우리 건물 지하 창고에 있던 거야. 어머니가 정신 없으실 때 내가 슬쩍 한 거 모를 줄 알아? 이건 엄연히 장남인 상철 씨 유산이야. 당장 내놔. 은하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방 선반에 정갈하게 놓여 금빛을 내뿜는 녹그릇들을 가방에 쓸어 담으려 했습니다. 민철이 급히 달려와 은하의 팔을 잡았지만 뒤에 서 있던 덩치 큰 사내들이 민철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쳐 벽으로 몰아넣었지요. 이거 놓으세요. 이건 어머니가 형님이 쓰레기라고 버린 걸 우리가 밤새 닦아낸 거예요. 어머니가 직접 우리한테 맡기신 거라고요. 송이가 몸을 던져 녹그릇 바구니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러자 은하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오르며 일그러졌습니다. 은하는 송이의 머리채를 잡으려다 여의치 않자 그대로 손을 높이 들어 송이의 왼쪽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짱 마이너스. 고요해진 식당 안에 살이 맞닿는 자극적인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송이의 고개가 맥없이 돌아갔고 그녀는 그 반동으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품에 안았던 녹그릇들이 요란한 금소금을 내며 시멘트 바닥에 흩어졌지요. 송이의 하얀 뺨에는 순식간에 붉은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올라왔고 입가에서는 비릿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이게 하나에 수억 원이라며? 이걸로 우리 카페 대출금 다 갚고 강남에 아파트 하나 더 사야겠어. 나머지 그릇들도 샅샅이 뒤져서 다 챙겨.
하나라도 흠집 나면 너희들 돈 안 줄 줄 알아. 은하가 바닥에 떨어진 녹그릇 하나를 집어들며 미친 듯이 웃어댔습니다. 그녀가 쓰러진 송이에게 다시 한번 발길질을 하려던 그 찰나였습니다. 방 한구석에서 낡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숨죽이고 있던 영자의 몸이 서서히 들썩였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녀는 며느리 송이가 매를 맞는 소리에 이빨이 깨질 정도로 입술을 깨물며 참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이불을 걷어차고 툇마루를 딛고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50년 가마솥 앞에서 인생을 구워낸 대장부의 서슬퍼런 안광이 은하의 심장을 꿰뚫을 듯 빛나고 있었어요. 영자는 머리맡에 두었던 대나무 지팡이를 거칠게 집어들더니 바닥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쾅 마이너스. 그 묵직한 소리에 난동을 부리던 사내들과 은하가 일제히 얼어붙었습니다. 영자는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은하를 쏘아보며 지옥에서 돌아온 자처럼 차갑게 걸어 나왔습니다. 굽어있던 허리가 대나무처럼 꼿꼿하게 펴지며 식당 안의 공기마저 압도하는 거대한 기세가 뿜어져 나왔지요. 내 이놈. 장은아. 영자의 천둥 같은 호통에 은하는 들고 있던 녹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신 드셨어요? 아니, 분명히 의사가 치매라고. 영자는 대답 대신 지팡이를 번개처럼 휘둘러 은하의 손목을 정확히 쳐냈습니다. 아! 하는 비명과 함께 은하의 손에서 녹그릇이 빠져나갔고 영자는 그릇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지팡이 끝으로 그릇을 바다내 송이의 치마 위로 안전하게 보냈습니다. 영자는 쓰러진 송이를 제 등 뒤로 숨기며 지팡이 끝으로 은하의 미간을 매섭게 겨누었습니다. 어디라고,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냐. 내 자식 입에 들어갈 밥 한 톨 아까워 평생을 불 앞에서 늙어온 이 애미 눈이 멀어 보이더냐. 내년이 버린 건 이 그릇이 아니라 사람의 돌이었다. 영자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골목 밖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식당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소름 돋는 전율을 느꼈지요. 영자는 짐짓 아픈 척, 노망난 척 숨죽이고 있던 세월의 분노를 지팡이 끝에 실어 은하의 발등 옆 바닥을 사정없이 내리찍었습니다. 시멘트 바닥이 파일 듯한 기세였습니다. 내 아들 상철이는 어디 갔느냐. 제 처가 이 지랄을 떠는데 차 안에서 히터 바람 쐬며 계산기나 두드리고 있더냐.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것들. 내 인감을 뺏고 내 일터를 쓰레기차에 실어보낼 때 내가 죽은 줄 알았느냐. 은하는 영자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걸려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덩치 큰 사내들도 영자의 서슬 퍼런 눈빛과 마주치자 감히 다가오지 못하고 마른 침만 삼켰지요. 영자는 바닥에 떨어진 녹그릇 하나를 다시 들어 올려 은하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 그릇 밑바닥에 새겨진 게 무엇인 줄 아느냐? 이건 내 평생의 땀방울이고 너희를 사람 구실시키려고 끓여낸 내 피눈물이다. 감히 내 더러운 손으로 이 가보를 탐내. 당장 꺼지지 못할까? 영자의 호령에 은하는 비명을 지르며 엉금엉금 기어 식당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뒤따라온 사내들도 영자의 기세에 질려 허둥지둥 뒤를 쫓았지요. 식당 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영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지팡이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송이가 울먹이며 영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놀라신 거 아니에요? 영자는 그제야 지팡이를 내려놓고 송이의 부어오른 뺨을 거친 손바닥으로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영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깊게 펜주름 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냐, 송이야. 수고했다. 내 너를 때린 저 손목을 당장 분질러버리고 싶었지만 이제 때가 되었구나. 저들이 스스로 제 무덤을 팠으니 이제 이 애미가 다 바로잡아주마. 민철은 어머니의 정정한 모습에 감격하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식당 밖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카메라에 담았던 취재진과 시민들은 숙연해진 채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지요. 치매 노인인 줄 알았던 국밥집 할머니의 화려한 각성, 그리고 탐욕스러운 큰 며느리를 지팡이 하나로 제압한 영자의 카리스마는 그날 저녁 전국으로 긴급 송출되었습니다. 영자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가마솥에 국자를 잡았습니다. 이제 은밀한 연극은 끝났고 만천하의 진실을 알리는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것이지요. 영자의 손에 들린 녹그릇은 이제 단순한 식기가 아니라 탐욕으로 얼룩진 가족사를 도려낼 날카로운 정의의 칼날처럼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거대한 대리석 건물들이 오후의 차가운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제12민사법정 앞 복도는 재판 시작 전부터 모여든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지요. 육중한 오크나무 문이 열리고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에어컨의 서늘한 기운과 함께 숨막히는 긴장감이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오늘은 박영자 여사가 장남 최상철과 며느리 장은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담보 증여 계약 해제 소송의 최종 변론 기일이었습니다. 법관석 바로 아래 피고석에 앉은 상철은 대기업 부장의 빳빳하던 어깨가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연신 넥타이를 매만지며 마른 침을 삼켰고 그의 시선은 바닥의 카펫 무늬에만 고정되어 있었지요. 반면 그 옆에 은하는 화려한 트위드 재킷을 차려입고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가 낀 손으로 연신 부채질을 하며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상황이 아주 귀찮고 사소한 해프닝이라는 듯 콧방귀를 뀌며 변호인과 속닥거렸지요. 재판장님, 이번 소송은 원고의 일방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은하의 변호인이 서류 뭉치를 흔들며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 천장을 울리며 매끄럽게 퍼져나갔지요. 피고들은 어머니의 건강을 염려해 더 쾌적한 요양시설을 알아본 것뿐입니다. 증여 계약서에 명시된 부양 의무라는 조항은 당시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원고가 막내 아들 내외의 회유에 넘어가 작성한 것으로 이는 사기에 의한 계약이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변호인의 말이 끝나자 은하는 기다렸다는 듯 손수건을 꺼내 눈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수건 아래 감춰진 눈에는 눈물 한 방울 고여 있지 않았지요. 판사님,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치매 걸린 시어머니 수발들다가 제 인생이 다 망가졌어요. 어머니가 벽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실 때도 저는 묵묵히 다 닦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효도를 안 했다니요? 이건 정말 하늘이 무너질 일입니다. 은하의 가식적인 비명이 법정 안에 울려 퍼지자 방청석 여기저기서 나직한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자는 원고석에 석상처럼 꼿꼿하게 앉아 그 모든 연기를 지켜보고 있었지요. 영자의 곁에는 민철과 송이가 서로의 손을 꼭 맞잡은 채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원고 박영자 씨, 피고의 주장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영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법정의 인테리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손때 묻은 무명 앞치마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지요. 영자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은하의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법정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묵직한 무게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법은 효도를 강요할 수 없다고들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을 법으로 벌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인간이 인간을 짐승처럼 대접하는 것, 그것은 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원고 측 변호인이 준비해온 USB를 법정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법정 정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오자 은하의 안색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화면에는 영자가 치매 환자 연기를 하던 날 송이가 영자의 옷소매 속에 몰래 넣어두었던 초소형 녹음기와 골목길 CCTV 영상이 교차로 나타났습니다. 화면 속 은하는 영자의 머리채를 잡을 듯 위협하며 낡은 보따리를 길바닥으로 집어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네야. 곱게 나갈 것이지 왜 이렇게 힘을 써. 이 냄새나는 옷가지랑 솥단지들 싹 다 쓰레기장에 처박아 버려. 구역질 나니까. 영상 속 은하의 얼굴은 탐욕과 혐오로 일그러져 귀신보다 더 무서운 표정을 하고 있었지요. 이어지는 녹취록에는 은하가 상철과 차 안에서 나눈 대화가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상철 씨, 인감 찍었으니까 이제 저 노인네 경기도 변두리 요양원 지하방에 처박아 두면 끝이야. 건물 월세만 받아도 우리 평생 강남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 수 있다고. 저런 짐짝 같은 건 빨리 치우는 게 상책이지, 안 그래? 법정 안은 경악에 휩싸였습니다. 방청객 중 몇몇은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저래? 라며 입을 막았고 취재진의 노트북 자판 소리는 더욱 빨라졌지요. 상철은 수치심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책상 밑으로 머리를 쳐박았습니다. 은하는 사색이 되어 입술을 부들부들 떨며 변호인의 소매를 붙잡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지요. 영자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은하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입을 뗐습니다. 은하야, 내가 쓰레기장에 내던진 것은 내 낡은 녹그릇이 아니라 너를 내 자식으로 믿었던 이 애미의 심장이었다. 내가 치매라고? 그래, 나는 치매였다. 내 자식이 괴물이 되어가는 걸 보고도 내 아들이라, 내 며느리라 믿었던 그 멍청한 마음이 바로 치매였구나. 법이 무엇인지 나는 잘 모른다만 자식이 부모를 쓰레기 취급하며 재산을 뺏는 것이 정당하다고 가르치지는 않을 것이다. 재판장은 서류를 넘기는 손길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전 상철과 은하를 향해 매서운 일가를 날렸지요. 피고 장은하, 최상철. 본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물의 신빙성을 전적으로 인정한다. 피고들은 증여의 조건인 성실 봉양 의무를 저버린 것을 넘어 부모를 유기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말살하려 했다. 이는 민법 제556조에서 규정한 증여 해제 사유 중 가장 위중한 경우에 해당한다. 재판장이 법봉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이 사건 증여 계약을 즉시 무효로 하며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 박영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한다. 또한 피고들은 그동안 불법적으로 취득한 임대 수익 전액을 원고에게 배상하고 소송 비용 일체를 부담하라. 탕, 탕, 탕. 법봉 소리가 3번 울려 퍼지자 법정 안은 환호성과 눈물이 뒤섞였습니다. 은하는 안 돼. 내 건물, 내 돈. 이라며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영자의 발치를 붙잡으려 했지만 영자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치고 법정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 영자의 앞에는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번개처럼 번쩍였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그 화려한 조명들을 뒤로하고
미리 준비해온 커다란 보따리 하나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송이가 새벽부터 정성껏 끓인 국밥과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녹그릇이 담겨 있었지요. 영자는 법원 앞 벤치에 앉아 자신을 기다리던 민철과 송이에게 그리고 자신을 취재하던 젊은 기자들과 법원 경비원들에게도 종이컵에 따뜻한 육수를 나누어 주며 말했습니다. 법은 죄를 벌할 수는 있어도 사람의 얼어붙은 마음까지 고치지는 못한다지요. 그래도 오늘 이 국밥 한 그릇이 세상의 모든 부모와 자식 사이의 차가운 벽을 조금이나마 녹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울 때 드세요. 국밥은 식으면 맛이 없는 법이니까요. 영자의 인자한 미소 뒤로 노을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탐욕으로 일궈낸 큰아들의 화려한 모래성은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정성과 도리로 지켜낸 15평 작은 식당의 온기는 이제 거대한 법조타운의 차가운 빌딩 숲을 감싸 안고 있었지요. 송이는 영자의 부르트고 거친 손을 꼭 잡으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난 거죠?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영자는 녹그릇 밑바닥에 새겨진 명인의 낙관을 엄지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내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다, 송이야. 이제 진짜 시작이다. 사람 귀한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곳, 그 진짜 영자네 국밥집을 다시 열어야지. 그게 내가 이 땅에 남겨야 할 진짜 유산이란다. 법원을 나서는 세 사람의 뒷모습 위로 황금빛 노을이 녹그릇의 광채처럼 찬란하게 부서졌습니다. 법의 심판보다 무서운 것이 사람의 진심임을, 그리고 그 진심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영자의 마지막 법정 전설이 그렇게 완성되고 있었답니다. 영자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그녀의 앞길에는 다시 지펴질 가마솥의 뜨거운 열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찬란한 아침 햇살이 대로변에 우뚝 솟은 5층 건물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때 차가운 대리석과 번지르르한 유리창으로 치장되었던 프랜차이즈 카페의 흔적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지요. 그 자리에는 소박하면서도 기품 있는 나무 간판이 걸렸습니다. 송인의 국밥. 건물 입구에 설치된 거대한 가마솥 2개에서는 새벽부터 끓여낸 육수가 하얀 증기를 뿜어내며 골목 전체를 구수한 향기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재판 끝에 되찾은 이 건물에서 정식으로 확장 오픈을 한 지 한 달째 되는 날이자 영자와 송이 내외가 마음을 모아 결정한 나눔의 날이었습니다. 매달 한 번 점심시간 동안 지역 어르신들께 정성이 듬뿍 담긴 국밥을 무료로 대접하기로 한 것이지요. 식당 문이 열리기도 전부터 건물 앞에는 수백 미터의 줄이 늘어섰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할아버지부터 보따리를 든 할머니들까지 전설의 국밥을 맛보려는 어르신들이 설레는 표정으로 차례를 기다렸지요. 민철은 평소처럼 소매를 걷어붙인 작업복 차림으로 가게 안팎을 분주히 누비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 분식집을 운영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방 일을 소홀히 한 적이 없는 성실한 아들이었지요. 어르신들, 오래 기다리셨죠? 자, 이제 들어오세요. 오늘 고기 아주 부드러운 놈으로 골라 푹 고았습니다. 이 안으로 편히 앉으십시오. 민철의 씩씩한 목소리에 식당 안은 순식간에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15평 좁은 방에서 쓰던 낡은 탁자 대신 이제는 넓고 쾌적한 홀에 수십 개의 테이블이 놓였지만 가름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송이가 매일 새벽 집수세미로 닦아내어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이는 황금빛 녹그릇들이 선반 위에 정갈하게 쌓여 있었지요. 그 그릇들은 이제 탐욕의 대상이 아니라 고단한 사람들의 속을 달래주는 따뜻한 위로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방 안쪽은 전쟁터를 방불케 할 만큼 바빴습니다. 송이는 이제 명실상부한 영자의 수제자이자 가업 계승자로서 쉼없이 녹그릇에 밥을 담고 육수를 부어냈습니다. 영자는 주방 한가운데 놓인 의자에 앉아 그 모든 풍경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지요. 이제 더 이상 침에 놓인 연기를 할 필요도 없었고 자식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영자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맑고 평온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방 뒷문 쪽 식기세척기 앞에서 거친 물소리와 함께 낮은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곳에는 한때 모피 코트를 휘날리며 위세를 떨쳤던 장은아가 꾀죄죄한 작업복에 두꺼운 고무장갑을 낀 채 서 있었지요. 은하는 소송에서 폐의 빚더미에 올라앉은 뒤 생계를 위해 인력사무소를 전전하다가 일당 높고 식사 제공이라는 국밥집 설거지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곳이 시어머니와 동서가 운영하는 식당인 줄 꿈에도 몰랐던 은하는 첫날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당장 입에 풀칠할 돈이 없어 고개를 푹 숙인 채 일을 시작했습니다. 은하는 산더미처럼 쌓인 녹그릇과 뚝배기를 닦으며 연신 땀을 닦아냈습니다. 예전에 고왔던 손은 간대없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불어 터져 밴드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지요. 은하는 주방 너머 홀에서 환하게 웃으며 어르신들을 대접하는 송이를 훔쳐보았습니다. 송이는 이제 건물의 안주인이자 전국의 미식가들이 인정하는 명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국물이 어쩜 이렇게 진하고 고소해. 내가 평생 먹어본 국밥 중에 최고야. 한 할머니가 송이의 손을 맞잡으며 건네는 찬사의 은하는 자기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쓰레기라고 내버렸던 그 녹그릇들이 지금은 세상을 밝히는 보물이 되어 있었고 무시했던 동서송이는 모두의 존경을 받는 주인공이 되어 있었지요. 은하는 혹여나 영자와 눈이 마주칠까봐 고개를 더 깊숙이 처박은 채 구정물 속에 손을 담갔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초한 차가운 인과응보의 시간이었습니다. 식당은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단순히 녹그릇의 가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송이가 끓여내는 국밥에는 영자에게 전수받은 50년의 기술에 사람을 향한 송이의 진심 어린 정성이 더해졌기 때문이지요. 송인의 국밥은 이제 지역의 명물을 넘어 전국적인 체인을 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는 대형 식당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송이와 민철은 영자의 가르침대로 무리하게 확장하기보다 하루에 정해진 분량만큼만 최고의 맛을 내는 원칙을 고수했지요. 무료 급식을 받으러 온 어르신들의 칭찬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귀한 녹그릇에 밥을 담아주니 내가 꼭 왕이 된 기분이네. 사장님 내외가 정말 천사야, 천사. 맛도 맛이지만 이 정성이 대단해. 국물이 식지 않게 그릇을 미리 데워두는 그 마음씨 좀 보게나. 어르신들이 남긴 빈 그릇들은 하나같이 설거지가 필요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 빈 그릇을 수거해오는 민철의 얼굴에는 보람찬 미소가 가득했지요. 영자는 주방 안쪽에서 몰래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이 빼앗아갔던 건물은 화려했지만 그 안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건물은 매일 수천 명의 사람이 오가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살아있는 공간이 되었지요. 영자는 송이가 정성껏 닦아놓은 황금빛 녹그릇 하나를 손에 쥐었습니다. 오냐, 민철아. 송이야. 너희가 닦은 것은 그저 노쇠가 아니라 사람의 돌이었다. 고생 많았다. 영자는 주방으로 들어온 송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송이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영자 앞에 섰습니다.
영자는 송이의 부르트고 거친 손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송이의 손등에 새겨진 흉터와 굳은 살은 영자 자신이 걸어온 50년 세월의 훈장과도 같았지요. 영자는 송이의 손가락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쓸어내리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송이야, 참 장하다. 이 애미는 이제 여한이 없다. 내 손이 이렇게 거칠어질 동안 이 집안의 기둥이 단단해졌구나. 사람들은 저 황금빛 녹그릇이 보물인 줄 알지만 진짜 보물은 그릇 속에 담긴 내 정성이지. 너라면 이제 이 애미가 없어도 이 맛을, 이 이름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겠어. 송이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눈물 한 줄기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영자의 인정은 그 어떤 재판의 승소보다, 그 어떤 보물의 가치보다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민철 역시 곁에서 어머니와 아내의 손을 겹쳐 잡으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주방 뒷문 근처에서 설거지를 하던 은하는 그 광경을 보며 결국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발로 걷어찼던 그 따뜻한 가족의 울타리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지요. 하지만 은하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산더미처럼 쌓인 빈 그릇을 닦는 일뿐이었습니다. 영자는 다시 가마솥 주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증기를 응시했습니다. 평생을 불 앞에서 살아온 노모의 마지막 설계는 이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지요. 영자는 짐짓 엄한 목소리로 하지만 눈가에는 숨길 수 없는 사랑을 가득 담아 송이를 재촉했습니다. 야야, 국밥 식는다. 어서 녹그릇에 담아라. 어르신들 기다리신다. 네, 어머니. 지금 나갑니다. 송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고는 녹그릇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육수를 부었습니다. 노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며 내는 책 마이너스 하는 맑은 소리가 식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탐욕을 씻어내고 진심을 깨우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명음이었지요. 황금빛 녹그릇에 담긴 국밥 한 그릇이 테이블 위에 놓일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맑은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영자와 송이 그리고 민철이 함께 읽어낸 이 따뜻한 풍경 위로 눈부신 오후의 햇살이 축복처럼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지켜내야 할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끓여낸 국밥은 그렇게 전설이 되어 대대로 이어질 황금빛 유산으로 남게 되었답니다. 영자는 송이가 손님들에게 달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가장 편안하고 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좁은 방에서 시작된 영자의 위대한 연극은 그렇게 만인의 박수 속에서 찬란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난 사연 계속 들으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도 해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